안녕하세요. 영화 보는 새 작가 이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작가입니다. 네, 오늘 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인데요. 오늘 먼저 새 작가의 추천작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윤 작가님 어떤 추천작 준비하셨나요? 저는 매우 따끈따끈한, 네. 따끈따끈하다 못해 뜨거운 어제 개봉작을 가져왔습니다. 이야. 썬더볼츠 별표입니다. 이야. 어떠셨나요? 궁금한데. 제가 그 엔드게임 이후로 늘 마블 영화를 보면서 실망을 거듭하면서 안티 마블러였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는 마블러? 보지 않으리. 이제는 보지 않으리. 늘 외치다가도 항상 새 영화 나오면 혹시나 싶어서 보고 또 역시나 속았네. 그러니까 거의 전 남친 수준이라니까. 이거.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럴까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런 것 치고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오. 뭐 엔드게임 수준으로 만족했다 이렇게까지는 말 못하는데 어쨌든 마블이 조금 정신을 차렸구나라는 안도감도 들고 다음 마블 영화는 이 정도면은 또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마블이 조금씩 복구가 되고 있나 봐요. 확실히 좀 그런. 너무 느립니다. 네. 네. 빨리 그리고 좀 사실 복구해 저는 주시길. 이 전에 나왔던 캡틴 아메리카까지는 복구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훨씬 더 강했는데 이 영화는 조금 희망적인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썬더볼츠라는 그 주인공들은 어벤져스하고는 좀 다르게 초능력이 막 엄청 뛰어나거나 그래서 뭐 하늘을 난다거나 막 뭐 이렇게 에너지 파워가 막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고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 약간 일반인보다 조금 더 액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능력이에요? 뭐 빨리 달리기 이런 건가? 나타샤 정도의 능력인데 나타샤보다 하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능력이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기구를 활용한다거나 근데 또 기구도 아이언맨처럼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또 그냥 그런 좀 파워는 싸움을 아니에요. 잘하는? 네, 그러니까 각자는 다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어벤져스라는 초능력자 집단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하위 평준화된 그럼 뭐 수준의 일반인 마동석 수준인가요? 그거보다 일반인하고 비교하면 월등하죠. 그렇지만 히어로와 수준으로 비교하자면은 어벤져스를 기준으로 하면 특히나 많이 떨어지는 약간 그 루저 히어로라고 네네네. 표현할 만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아오는 인생들이 보통 이제 능력이 엄청 뛰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일반인 수준도 아니니까 뭔가 다들 하자가 있어요. 뭐 이렇게 범법에 휘말렸다던가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약간 뒷동네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스스로도 굉장히 자존감들도 낮고 뭔가 자기에 대한 자아 성찰이라든지 나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앞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은 있지만 앞에 나설 수 없다라는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정치인의 뒷처리 같은 것들을 해주면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주연으로 설명드릴 만한 사람은 전편의 그 어벤져스의 나타샤의 동생으로 나왔던 엘레나 극중 이름이고 배우로는 플로렌스 뷰입니다. 이 사람이 거의 퓨. 네, 그 사람이 거의 전적으로 거의 주인공 역할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너무 좋아해요. 네, 저도 좋아해요. 이 하자 있는 히어로들의 리더격이 되는 사람이 이제 우리에게 좀 익숙한 버키, 윈터 솔저가 여기서 이 썬더볼츠에 합류하면서 두 사람이 가장 그나마 저희가 알만한 배우들이 등장을 하고요. 잠깐 줄거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탄핵 청문회를 앞둔 정치인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약간 지금까지 비밀리에 인간 개조 실험을 해가지고 초능력자 히어로를 키워내는 비밀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캡틴 아메리카가 그렇게 탄생한 옛날에 거잖아요. 혈청 뭐 이렇게 네. 맡듯이. 근데 그거예요? 그것과는 좀 더 비교도 되지 않는 진짜 슈퍼 히어로를 만들려고 각종 이제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죽어나가고 왜냐하면 이 실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빌미로 해서 이 사람을 청문회에서 탄핵시키려고 하는 그 지금 청문회가 한참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거를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여자입니다. 장관이 그 수족처럼 부리고 있던 게 그 엘레나를 비롯해서 이런 루저 히어로들을 이렇게 건바이 건으로 일을 시키면서 계속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마지막에 이 히어로들한테 가짜 인물을 줘서 자기의 그 모든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모아놓은 어떤 비밀 장소에 얘네들을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모아놓고 보니까 자기네가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래는 한 팀도 아니었는데 죽지 않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반격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엔드게임 이후로 선보인 액션 중에서 약간 가장 조금 신선해 보이고 새로운 씬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 개개인 능력들이 엄청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벤져스에서 보지 못했던 조금 새로운 면모의 액션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인간적인. 왜냐면 이거는 예를 들면 아이언맨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걸 못 막아. 그러니까 5이 다 달려들어서 막 막는다. 꼬물꼬물 뭘 하고. 근데 그게 또 절묘하게 그러면서 또 얘네들이 성격들도 다들 하자가 있잖아요.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겁나 싸워요. 티키타카 장난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조금 이게 참신하다고 전 느꼈던 점은 일단은 그 지긋지긋한 멀티버스 세계관 안 나오고요. 아 제발. 네. 그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게 현대인의 고질병인 우울증을 접목시킨 새로운 세계관이 조금 펼쳐져요. 근데 그게 이게 다음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이런 것까지 그 이런 히어로물에 접목을 시키다니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썼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또 결과물이 그닥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뭐 납득할 만한 수준의 수습도 되고요. 이 얘기도 그래서 나쁘지 않고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액션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집중할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우울증 세계관. 우울증 세계관. 그게 뭐 반응 보고 이번에 반응이 좋으면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현대인의 가장 큰 맞아. 정신적인 문제. 네. 그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존감도 낮고 스스로 이게 시작할 때부터 이 아까 나타샤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 엘레나라는 캐릭터가 언니를 잃은 직후에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다 끝난 시기 직후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서 언니를 잃은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이 임무를 막 해나가는 그 나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깔아놨어요. 이 감성을. 그래서 조금 새롭기도 하고 그리고 좀 재기발랄하고 느껴졌던 점은 여러 가지 그 이 설정도 마찬가지지만 이 썬더볼츠가 그냥 썬더볼츠가 아니고 제목에 별표가 붙는 썬더볼츠 별표거든요. 그 오타 아니었나요? 오타가 아니고 이게 찾아보니까 이게 뜻이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찾아보니까 이게 각주처럼 이 캡션 마크를 단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 작은 글씨로 별표 어벤져스 멤버 부재중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어벤져스가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안티 히어로들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재기발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엘리트잖아요, 어벤져스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돈도 많고. 그 반대 극점에 있는 히어로들이라서 되게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매력 있어요. 요즘에 극장에 정말 볼 영화 없다 하는데 되게 쾌감도 있을 것 같고 보고 나서 잘 들었습니다. 김 작가님은 어떤 추천작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오늘 넷플릭스 시리즈 너의 모든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소문에 너의 모든 거. 네. 저 시리즈 1, 2, 3 중간에 포기한 저도 그 3 중간에 잠깐 포기했다가 다시 이거만한 드라마가 없다 해서 시작했는데 또 그 이후로 쭉 가거든요. 네. 이걸 보신 분이 잠깐 멈추셨다면 제발 이번에 이제 시즌 5가 공개됐으니까 제발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저번에 이 작가님이 소개해주신 블랙미러고 그리고 그 다음이 너의 모든 것이에요. 넷플릭스에서 뭐 추천할래 하면은 저는 블랙미러랑 너의 모든 것을 꼭 추천하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로 넷플릭스 초창기 이렇게 먹여 살린 두 편 탑 기둥을 세웠죠. 네, 맞아요. 2개의 탑.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시리즈를 아직도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아무런 정보 없이 진짜 넷플릭스 화면에 있는 그 소개글도 읽지 마시고 일단 1화를 플레이해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1화도 보지 않은 사람 바로 전데요. 저는 그 정도로는 끌리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끌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끌리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런 정보도 없이 1화를 일단 플레이해 보시면 이라 되게 새로워요. 네. 그래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스토리. 네, 와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런 정보 없이 이 영화가 누가 나와, 어떤 장르야, 어떤 스토리를 펼쳐져 이런 정보를 아무것도 의도적으로라도 눈을 감고 플레이해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저 바입니다. 질문 있어요. 저처럼 3편에서 중도하차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4편, 5편 이어봐야 되나요? 아니면 5편만 봐도 될까요? 그게 그 시즌 3의 엔딩이 진짜 아 그 정말요? 시즌 1에 어. 버금갈 만한 충격적인 어떤 반전이 있거든요. 아. 그거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보라는 말씀이네요. 그럼요. 거기서 한번 그 장벽을 넘으면 5까지 그냥 쭉 갑니다. 아, 이번 5에서 뭐 매력이 특별히 있나요? 매력이 이 남자 주인공이 그동안도 너무 섹시했지만 확실히 더 섹시해졌고 섹시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사진은 봤지만 섹시하지 네. 않던데요. 그냥 약간 이 너드남 느낌? 약간 그래 보이죠? 근데 이 드라마를 보시면 그거 알죠? 섹시함을 연기하는 남자 배우 아시죠? 베네딕트 컴버배치. 베네딕트 컴버배치 그분은 잘생김을 연기하고 있잖아요. 못지않게 이 너무너무 평범하게 생긴 얼굴로 그 섹시한 캐릭터를 해내는 이 남자 주인공의 매력. 이게 또 이 드라마의 되게 큰 매력을 차지하고 연기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저는 시리즈마다 여주인공이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1, 2, 3를 보면서 되게 많이 그게 재미를 좌우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때요? 5는? 5도 너무 매력적이고 여자가? 네. 여주인공이? 여주인공이 시즌마다 다 달라지는 게 맞아요. 또 그 매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또 5에서 나오는 여주인공의 어떤 그만의 매력이 있다. 거대한 부 아 그래요? 거대한 부라는 엄청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부요? 그래서, 네. 거대한 부? 네, 재벌. 리치. 영앤 뷰티 앤 리치. 아. 그래서 이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으니까 꼭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작가님의 추천작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2021년에 HBO 드라마로 선보인 작품인데요. 당시에 웨이브에서 단독으로 공개가 됐고 지금은 쿠팡 플레이에서도 스트리밍 되고 있어요. 근데 제목은 메어 오브 이스트 타운. 저 본 작품입니다. 네, 윤 작가님 저는 못 역시 봤습니다. 보셨군요. 네, 이게 저희가 OTT에서 워낙 범죄 스릴러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좀 수작이다라는 작품을 되게 찾기가 힘든데 이 작품은 범죄 드라마의 수작으로 평가를 받았고 이미 저도 보고 나서 되게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아직 못 보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작품의 여주인공이 케이트 윈슬렛이에요. 근데 이 케이트 윈슬렛이 펜실베니아의 작은 마을 이스트타운의 중년 형사, 시골 마을의 형사 메어라는 형사인데요.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항상 이 시골 마을에는 막 혈연, 학연, 뭐 지연으로 엮여 있는 맞아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비밀이 많고. 그렇죠. 비밀이 막 묻혀 있고. 근데 이 형사도 남편이랑 이혼하고 나서 아들이 이제 죽은 상태에서 손자의 양육권마저 뺏길 상황에 몰린 그런 여자예요. 근데 이 마을에서 17살 미혼모가 갑자기 시신으로 발견되는 엄청 큰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사건에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추적을 하는데 또 다른 납치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 메어 형사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내용인데요.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범죄 스릴러에서 되게 익숙한 내용이잖아요. 네. 좀 뭐 외딴 마을에 또 형사가 있고 또 마을 사람들이 또 다 용의자고. 근데 이 작품의 훌륭한 점은 굉장히 좀 드라마에 나오는 캐릭터들이나 사건들이 되게 현실 같다는 생각이 든다. 되게 현실감이 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또 굉장히 이게 뭐 범죄 스릴러지만 되게 시끌벅적한가 하면 그게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경이 되는 이 마을의 모습을 되게 잔잔하게 그리면서 또 이 심리 묘사가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거든요. 훨씬 더 서늘하고 무섭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막 무슨
우리가 막 뭐라 그러지? 되게 자극적으로 만든 범죄 스릴러 보면은 엄청 막 업다운이 심하고 막 네. 이러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그렇지 않지만 끝까지 서스펜스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누가 범인인지를 궁금해하면서 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마지막 에피소드가 공개 직후에 HBO 맥스의 최다 시청 기록을 갈아치운 그런 작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케이트 윈슬렛 다들 좋아하시겠지만 이 영화에서 또 많이 평가를 받은 부분이 정말 민낯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케이트 윈슬렛을 딱 봤을 때 왜 저렇게 나이를 먹었지? 저는 처음에 나이를 먹게 분장을 한 줄 알았어요. 오히려.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그 보정을 거부하고 분장도 거부하고 정말 살아있는 그 중년 여형사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살을 오히려 찌운 거지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뚱뚱한 중년 여성으로서의 그런 어떤 내추럴한 모습, 그다음에 정말 주름진 얼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드라마의 정말 현실감을 더 높였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케이트 윈슬렛이 굉장히 연기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되게 화제가 됐었고 그런 덕에 이 영화가 그 에미상에서 케이트 윈슬렛이 여우주연상도 받았고요. 2021년에. 그다음에 골든글러브에서도 TV 미니 시리즈 여우주연상을 받을 정도로 어쨌든 화제가 됐던 작품이다. 그 평소에 노 메이크업 캠페인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분이 원래 그래요. 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 여배우가- 페이스북에도 그런 네. 거를 한번 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 보그진가 어떤 패션지에서 자기를 보정한 모습에 대해서 너무 화를 내면서 내 모습을 보정하지 말라고 그런 메시지를 너무 자기가 멋있어. 써놓기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 보면 너무 다들 보정을 심하게 해서 맞아요. 주름이 사람 같지가 없잖아요. 않아. 다 AI 같아요. 맞아요. 특히 여배우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해서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늘 평가를 받으니까. 네, 너무 맞아. 외모로 평가들을 하니까 근데 외모 이상의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만 있다면 맞아요. 예, 그 외모 논란도 덮어버리잖아요. 연기라는 게. 제가 그래서 요즘 화장 안 하고 다니거든요. 네. 훨씬 보기 좋아요. 주변에서 아프다는 소리 아프냐? 너 어디 아프니? 무슨 일 있니? 엄청 얘기 많이 듣는데 끝까지 안 해보려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그 민낯의 얼굴이 되게 더 아름답다. 네, 이 작가님밖에 말씀 안 했어요. 유일하게 더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 네. 네. 제가 감사해야 되나요? 네. 아무튼 오늘 그래서 새 작가의 추천작 여기까지 해보고요. 윤 작가님의 추천작, 썬더볼츠 별표. 네, 김 작가님의, 너의 모든 것 1, 2, 3, 4, 5. 네, 이 작가의 메어 오브 이스트 타운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메인 작품이죠. 바로 어제 개봉한 따끈따끈한 신작 영화 파과에 네.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파과는 방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외모를 연기로 덮은 바로 그 이혜영 배우님께서 주연한 신작입니다. 언니 사랑해요. 네. 이혜영 언니. 네, 저도요. 윤 작가님 먼저 줄거리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건 내 안의 모든 것을 만드셨던 민기동 감독의 신작이고요. 파가는 네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을 제거해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살인 청부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집단이 있거든요. 그 집단에서 전설의 킬러라고 불리는 여자 킬러가 있습니다. 이 여자 킬러 이름은 조각이고요. 이혜영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그녀는 이제 업계 전설로 불렸지만 어느덧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늙고 병들어서 지금 굉장히 위치가 위태로워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찰나에 조각에게 약간 개인적인 원한이 있지만 그걸 숨기고 조직에 합류해서 사사건건 조각을 위협하는 새로운 능력 있는 신인 킬러 투가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 투는 김성철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 두 사람이 어쨌든 최후의 파고까지 목숨을 건 대결을 펼치게 되는 내용입니다. 네. 이혜영 배우, 김성철 배우, 그다음에 김무열 김무열 배우, 배우. 그다음에 네. 김강우 배우. 저 그렇게. 김강우 배우 진짜 오랜만에 봐서 되게 반가웠다고 할까? 네, 그런 배우들이 출연을 하는 영화인데요. 첫 소감 어떠셨나요? 네, 이게 사실상
존 윅이잖아요. K 존 윅이라고 네, 볼 수 맞아요. 있는데 존 윅이 이제 한국말로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 비슷하네요. 그런 건가요? 그런 거였나? 비슷하네요. 그 비밀이 있었는지 몰랐네. 네, 그래서 저는 액션도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스토리도 군더더기가 없고 약간 알잘딱깔센이 영화화됐다고 할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꽤 그게 몰입해서 뭐예요? 봤습니다. 알잘딱간쌤 모르세요? 아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셔야죠.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아, 네. 네 그런 작품이라고 첫 네. 소감 말씀해 주셨고 윤 작가님 어떠셨어요? 저는 반대로 별로였고요. 별로였던 이유는 약간 고급지게 포장을 한 중2병 감성의 영화가 아닌가. 조금 어색하고 오글거리고 허세가 너무 범벅이 돼 있는 느낌? 그렇다고 막 엉망이라고까지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지배적인 감성이 약간 저랑 맞지 않는 영화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별로였다고 합니다. 네. 저의 첫 소감은 이 영화는 이해영으로 시작해서 이해영으로 끝나는 영화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다른 액션 영화와는 조금 다른 차별화된 지점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재미있냐라고 말하면은 재밌었어라고 말하기는 살짝 힘들었는데, 근데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오늘까지도 약간 이렇게 잔잔하게 그 영화에 대해서 생각나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영화를 재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킬링타임용 액션이 아니라 뭔가 하나 더 있었던 영화. 그래서 난 재밌었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김 작가님은 어떤 면이 좋으셨는지. 저는 이 이혜영 배우님의 매력 네. 진짜 너무 멋있고요. 네. 제가 원래 그 장래희망의 부처님이었어요, 어제까지. 근데 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장래희망이 킬러로 바뀌었고 지금 복싱 학원을 검색하고 둘 다 너무 막 터무니없는 거 아닌가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이 이혜영 배우님의 캐릭터에 첫눈에 반해가지고 복싱 학원을 검색해가지고 나도 싸움 잘할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이혜영 배우가 한국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독보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저 정도 나이 먹은 여자 배우한테 어머니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그냥 배우 이혜영으로 대부분은 맞아요. 다 국민 엄마라는 타이틀이 붙잖아요. 뭐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국민 엄마 김혜자, 국민 엄마 고두심처럼. 근데 이분은 이 아우라와 이 카리스마를 어떤 다른 배우도 대체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엄마 역할을 안 한 건가? 아니에요. 엄마 역할도 했었어요. 아들 네. 그거 했잖아요. 근데- 미안하다 사랑한다. 네, 그렇지만 고착화되지도 않고 전형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독특하고 이 영화에서 뭐 두 분 다 인정하셨듯이 이혜영의 영화일 수밖에 없고 저한테는 이혜영마저 캐스팅이 되지 않았었다면 더 영화가 별로였었을 것 같다라는. 이혜영 배우님 안 계셨으면 진짜 그냥 중2병에 중2병 네, 인정하시는군요. 맞아요. 몇몇 장면에서는 저도 이거 너무 빵 터진다 싶은 장면이 있긴 있었어요. 이 이혜영 배우가 젊은 이 미션을 위해서 가정부로 위장해서 어떤 집에 맞아.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미션을 끝내고 이혜영 배우가 창문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탈출을 장면.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것처럼 딱 그 자세로 그 집에 있는 어떤 꼬마가 저도 같이 가요 이랬더니 이혜영 배우가 그 창문으로 뛰어내리면서 맞아요. 나중에 네가 더 크면 이러면서 가는데 그 약간 너무너무 오글거려서 제가 저는 그게- 참을 못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부분적으로 느끼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전반적으로 느껴져서 오글거린다고 느껴졌나 봐요. 이게 어쨌든 구병모 작가가 쓰신 파과 소설을 원작으로 네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소설을 읽었다면은 그 세계관, 이 사람이 구축해놓은 세계관과 이 사람이 그거에 맞춰서 쓴 대사나 이 설정들 이런 것들을 그냥 좀 편안하게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이거를 영상화 시켰는데 마치 현실인데 이런 현실 본 적 없는 것 같은 조금 각색이 많이 된 것 같은
뭐랄까 평행우주 같은 세계를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계는 분명히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다 어색하고 조금은 붕 떠 있는 느낌의 약간 전반적인. 판타지 느낌이 있어.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킬러들의 세상이 있다. 나쁜 놈들을 응징하는 그거 자체가 그냥 판타지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 판타지의 무대로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서 이거는 비현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비현실이긴 하거든요. 한데 뭐 예를 들면 존윅이랑 아까 말씀하셨는데 존윅도 얼마나 그러니까요. 비현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존윅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같은 현실인데 네네네. 저런 세계가 말이 돼? 그러면 저렇게까지 더 착부처럼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이게 현실을 배경으로만 쓰고 너무 지나치게 현실이 아닌 것처럼 포장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사 이거는 판타지의 세계니까. 판타지의 세계인데 저는 존윅을 보면서 저게 당연히 저런 킬러 조직이 없죠. 라지만 이 세계가 현실이 아니구나라고 느껴본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영화를 보는 세계가 그게 그 정말 가상현실 메타버스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 영화의 세계가 창조된 세계는 저한테는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민규동 감독님이 전반적으로 좀 영화를 그렇게 연출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아요? 뭐 내 안의 모든 것도 그 남자 주인공 되게 약간 현실에 없을 법한 이상하게 붕 떠 되게 있는 비현실이죠. 캐릭터고, 그 영화들. 그 동양 서양 서양 골동 양과자죠. 양과자죠. 그 영화가 특히 그렇잖아요. 그 영화도 만화였잖아요. 네. 근데 그 만화의 세계도 사실 굉장히 비현실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서양 골동 골동 양과자점을 만화도 봤었고 거기 영화도 좋아하는 배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되게 좋았던 영화거든요. 근데 이 비현실의 세계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 파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비현실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보는데 조금 윤 작가님이 조금 그렇게 느끼신 지점이나 그런 게 이 영화의 조금 만듦새가 조금 엉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조금 내용도 굉장히 뭐라 그러지 좀 진부하잖아요. 엄청 진부해요. 네, 이 모든 게 예상 가능하면서 이 노년의 킬러가 이제는 막 팔도 막 손도 막 떨리고 아프고 뇌도 좀 이상이 있고 이런 노년의 킬러가 마지막 자기를 위협하는 젊은 킬러와 맞서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부한데 좀 만듦새가 약간 좀 편집이나 조금 그런 것들도 좀 흐름이 좀 끊기는 느낌도 저도 맞아요. 들었고 좀 완성도 면에서 어떤 면에서 예를 들어서 얘네들의 이 킬러들의 세계에 있을 때 미장센이랑 밖으로 나와서랑 너무 이게 이질적이에요. 네, 너무 이질적이라서 결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대사들이 약간 원작 소설에서 조금 착안해서 쓴 대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조금 대사들이 좀 문어체적이어서 되게 멋들어진 표현을 하는데 오글거려. 이게 현실에서 하는 대화마저 이런 거라든지 맞아요. 그런 지점들이 다 만듦새라고 표현을 한다면 만듦새에서 조금 엉성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존윅을 보면서 와 존윅의 세계에 확 빠져들었다면 이거는 조금 못 빠져들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삐걱삐걱 되니까 뭔가가 그것도 약간 그렇고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그 소설 자체가 2018년 소설이더라고요. 네네네. 찾아보니까. 근데 그 소설을 너무 많이 참고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민규동 감독이 네. 각본을 썼죠. 예, 그렇게 해서 문어찰 같은 대사라든지 설정이라든지 네네.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에 만약에 제가 봤다면 이렇게까지 조금 촌스러운 감성이라고 느끼지 않았을 것도 같은데 저한테는 이 설정, 세계관 그리고 이 메시지 이 부녀와 뭐 외로움 그런 것 때문에 집착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느낌들이 너무 많이 봤던 좀 촌스러운 감성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았었다고 느껴지거든요. 영화든 소설이든. 네네. 근데 그거를 너무 각색을 하지 않고 그거 그대로 갖고 오니까 2025년에 보기에는 옛날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에는 그 액션 영화 이상의 감성이나 정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그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됐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영화제에서 첫 공개된 다음에 이 영화는 잔혹하지만 서정적이다라고 말을 그 평을 했는데 바로 이거야. 되게 맞아. 잔혹한데 되게 서정적이야. 근데 이 서정성이 저는 촌스럽다기보다 저한테는 좀 먹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중이병적인 어떤 네네. 장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이혜영 배우님의 카리스마로 덮여져서 중화돼서 약간 서정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이혜영이 딱 중심을 네. 잡고 있으니까 이 영화가 좀 말이 된다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들고 그리고 솔직히 이 영화 톤과 이혜영 배우의 연기 톤이 딱 잘 맞아 떨어져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이혜영 배우 톤이 저는 그냥 일반 연기로 보기에도 못하고 잘하고의 차원이 아니고 약간 독특하다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늘. 근데 그 톤에 다른 배우들이 들어가니까 이혜영 배우만 살고 나머지 배우들이 너무 붕 뜨고 좀 이제껏 보지 못했던 실망을 주는 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김성철 배우 그리고 이자옥 배우 이름 뭐더라? 그 여자 네,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네네. 그분도 그렇고 특히 가장 너무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김무열 배우 연기는 설정도 너무 만화스럽게 잡으신 것 같고 배우 본인도 그 앞머리를 덮고 있어서 그럽니다. 연기 톤을 그래서 시선 폭이 덤머 말을 굉장히 웅얼웅얼 되게 속삭이면서 해서 이게 최근에 봤던 모든 한국 영화 중에서도 가장 오디오가 들리지 않아서 맞아요. 자막이 네. 필요했어요. 너무 심했어요. 네. 특히 김무열 배우가 많이 나오는 앞부분 장면은 거의 반 이상을 제가 무슨 소린지 유추해서 알아들었지 정확하게 알아들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대사에서 조금 너무 안 들려서 그거는 이 영화가 좀 분명히 개선했어야 되는 부분인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맞아요. 저는 근데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이혜영 배우가 1번이지만 두 번째는 이 영화의 이혜영 배우와 그다음에 김무열, 김성철 간의 이 관계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게 완전히 이거를 멜로 영화처럼 느껴져서 네, 정확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지점이 코드를 넣었죠. 그 지점이 되게 좋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여자가 어렸을 때 김무열을 이 여자는 되게 학대당하고 버려진 여자인데 조각이 김무열을 만나서 김무열로 인해서 킬러로 성장을 하고 김무열과 가족이 되잖아요. 김무열 와이프랑 그 아들이랑 가족이 되고 중요한 거는 이 스승이었던 김무열 그리고 의붓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김무열한테 연정을 느낀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10대였던 이 조각이. 근데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수의사를 만나는데 젊은 수의사죠. 지금 이제 60대가 돼서 수의사를 만나는데 이 수의사를 보면서 예전에 그 자기가 느꼈던 김무열한테 느꼈던 그 연정을 자기 목숨을 구해준 이 젊은 수의사한테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 근데 이 여자는 이제 늙었고 병들었고 자기 쓸모를 이제 이 조직에서 이 쓸모 없음으로 내버려지기 직전인 이 여자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남자를 만나서 이 남자도 보면은 김무열이랑 비슷한 게 혼자 된 남자잖아요. 와이프가 죽었고 맞아. 딸 하나 있고. 근데 거기서 확실하게 이 사람은 김무열의 그림자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낯빛도 비슷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을 지켜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켜줄 사람이 이 여자 인생에서 김무열 다음으로 처음으로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그다음에 김성철이 나타났을 때 김성철과 이혜영이 또 과거에 얽혀 있잖아요. 네. 근데 김성철이 어린 시절에 엄청나게 이 여자한테 애정을 갈구했던 소년이었는데 이 여자한테 애정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이 여자를 끝까지 추적하잖아요. 추적한다는 게 이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넘버 2기 때문에 넘버 1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애정을 주지 않았던 여자에 대한 복수이자 어떤 자기만의 그러니까 애정 표현 아니에요? 그쵸? 나를 좀 봐줘. 나 나 좀 봐줘. 기죽게 해줘. 나한테 애정 좀 줘. 그래서 중요하지. 중요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너무 좀 약간 유치하지만 이 수의사와 이혜영이 그 레스토랑에서 처음으로 식사하는 장면에서 어디선가
도자기가 깨지는데 그 깨고 간 거잖아요. 맞아요. 김성철이 되게 유아스러운 그런 모습. 근데 이 두 남자와 한 여자. 근데 이 여자는 이미 노년의 여자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느끼는 감정이 저는 이 감독이 이거를 더 깊이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멜로의 이 텐션을. 맞아요. 차라리 그러면 좀 왜- 더 새롭거나 네.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깊이 갔으면 여기서 조금 더 이 영화가 더 새롭게 보이면서 더 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데 굉장히 감독이 머뭇거렸다는 느낌? 그냥 너무 은밀하게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애정을 약간 애정은 바탕으로 두구나. 확실하지만 네. 이게 포장하자면은 애정은 아닐 거. 왜냐하면 나이가 엄청 동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만한 여지를 너무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은밀하게 깔아놓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막 직접적으로 깊이 있게 파고들었으면 저는 약간 거부감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김 작가님 말도 맞는데 직접적으로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 영화를 이끄는 더 큰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더 큰 동력과 더 큰 줄기 음. 그게 됐어야 되는데 저도 윤 작가님 말대로 이도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은밀하게 깔아놓은 세 사람의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나이든 킬러라는 이 여자의 어떤 액션 영화로서의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매끈한 액션 영화로 만들고 싶은 그 욕심과 이 오묘하게 이 정서를 건드리는 이 관계와 이런 것들이 조금 유기적이지 않으면서 두 마리를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이혜영과 그 수의사 같은 경우에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김무열이 죽으면서 선을 넘는 관계 지켜야 될 사람은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어기고 처음으로 자기가 지키고 싶은 사람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 수의사가 너무 중요한 관계인데 이 관계가 뭐라 그러지? 그냥 애매하기만 해요. 근데 애매해서 은밀한 게 아니라 그냥 애매해서 이도 저도 아니게 된 거. 근데 그 둘의 민규동 관계가. 감독님의 데뷔작 있잖아요. 여고괴담 네네. 두 번째 이야기. 네. 그것도 그 학생들 간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되게 은밀하게 깔아놓기만 하고 끝내잖아요. 그 민규동 감독님이 원래 매운맛이 아니야. 이 규동이 순한 맛이야. 은밀하게 깔아놓기만 해. 아니 근데 매운 은밀하게 규동이 근데 없어. 그것과 다르다고 느끼는 게 그 전 거는 은밀하게 깔아놔서 추측을 하게 만들고 궁금하게 만드는데 여기는 이미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드러난 더 이상 상태에서도 더 갔으면 더 궁금증이라도 있지. 그치. 이건 그냥 더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럴 거면 왜 깔았지 저거를? 음. 그리고 그냥 소설에 그런 설정에서 깔았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음. 연우진 배우인가요? 네. 이 수의사. 수의사 배우의 역할이 그러니까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왜 저렇게 저 남자에게 집착을 하는지. 그렇죠. 거기가 음. 이혜영이 그 남자한테 집착을 하는 게 이렇게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영화 속에서 뭔가 표현이 됐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저는 메시지도 사실 되게 촌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외로운 들판에 혼자 서 있는 존재들 같은 거잖아요. 김무열도 마찬가지고 이 조각이란 여자도 마찬가지고 김성철 네. 전부 다 애정을 갈구하고 썬더볼트의 한국화인가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썬더볼츠에서 그 여주인공이 싸우러 갈 때 항상 네. 그 다크 아이 메이크업을 하거든요. 오 진짜요? 여기서도 또 그치. 제가 두 영화를 연달아 보면서 싸울 때는 센 꼭 언니의 상징.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건가? 싸움 잘해줘 갑자기. 근데 아무튼 그걸 떠나서 그 강아지까지 포함해서 이 돌봐야 된다는 거에 대한 엄청난 메시지, 그 집착, 이 영화 주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촌스러울 정도로 좀 직접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뭐 파과라는 표현이든지 손톱이 망가지거나 뭐 하여튼 이런 모든 좀 직설적인 은유들이 조금 더 촌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아까 말했던 중2병 감성처럼. 그러니까 민규동 감독님 약간 그 N 아니고 S신가? 아니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 관계에 더 깊이 몰입하고 파고들고 감독이 더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을. 그러면 더 감성적인 그쵸? 액션이 됐을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리고 이혜영 배우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이 되게 아쉬웠던 게 자기만의 외로움이나 고독을 표현한 장면이 되게 많았대요. 근데 그 장면이 편집본을 보니까 다 잘렸다는 거예요. 디렉터스 컷 보고 네. 싶네요. 그래서 네. 이혜영 배우도 자기 디렉터스 컷을 기대한다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윤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외로움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이 여자의 감정이 조금 더 깊이 보이고 그러면 이 관계도 살아나고 이 영화도 살지 않았을까. 그게 좀 대중 영화 같지 않고 뭔가 흥행에 방해가 될까 그러니까. 싶어서 드러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싶기도 왜 약간 하네요. 상업 영화로서 네. 조금 더 쉬운 길을 가지 않았을까 하는데 캐릭터의 내면이 너무 드러나면 또 이 상업 영화로서의 메리트가 그쵸. 없으니까. 왜냐면 이 영화에서 액션이 또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저는 보니까 사실 액션이 더 실망스럽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존윅처럼 나이든 킬러가 이렇게까지 이러면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분위기로 연출을 엄청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나이든 배우가 아무리 잘 움직여도 움직임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테이큰 3인가 2에서 리암 니슨이 진짜 뛰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막 나. 어르신 앉혀서 막 수액이라도 맞춰드려야 돼. 이거 정말 되게 이게 세계 최강이라는 설정이잖아요. 네, 이 세계관 안에서는 이 조각이 최강이고 그 존윅의 세계관에서는 존윅이 최고고. 근데 그러면은 관객들이 느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연출에서 제일 추천작으로도 뽑고 싶을 정도로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퀄라이저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때 그 주인공이 덴젤 워싱턴인데 은퇴한 전설의 CIA 요원인데 이 사람이 그때 60대가 넘어서 찍은 영화인데 너무너무 효과적으로 컷을 나누고 액션을 보여줘요. 그래서 네. 사실 배우는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무섭고 이 사람한테 덤비면 죽겠구나 이런 약간 느낌이. 카메라 액션. 덴젤 그런- 워싱턴은 그냥 가만히 카리스마만. 쳐다만 봐도 무서워. 쳐다만 봐도 그 영화 자체는 또 설정이 그래서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 사람 맞아요. 그래서 이 설정도 이 사람 혼자서 조직을 다 깨부수는 설정인데 그게 설득이 돼요. 이 사람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진짜로 그렇겠구나. 근데 여기 나오는 그 조각은 툭 물론 설정 자체가 이제 지금 위태롭고 뭐 몸도 아프고 늙고 이랬다지만 뇌 이상 있죠. 네. 아니 저 사람 왜 세지? 좀 툭 치면 넘어갈 것도 같고 산산조각인가? 왜 조각조각. 세계관 최강의 킬러인지가 사실 액션으로 설득이 잘 안 되는 씬들이 너무 근데 그 많고 마지막에 막 그 주차장에서 줄 타고 내려오고 거의 뭐 좋은 놈 나쁜 놈의 정우성이 선보였던 액션처럼 너무 멋있지 않았어요? 그런 저는 것들이 되게 임팩트 멋있었어요. 있게만 들어가고 다른 것들은 좀 디테일하지 않았다? 디테일하지 않은 거는 저는 심지어 그 대역 배우와 그 이혜영의 차이가 확 드러나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요. 현미경 가지고 가서 보셨어요? 아니요. 몸짓이 너무 몸짓이 이게 그렇게 드러날 적으로 너무 연출이 뭐랄까 너무 저는 잘 못 느꼈는데. 저는 같이 저도, 본 사람도 심지어 그랬는데 같이 본 사람도 대역이 너무 티나지 같이 않냐고. 본 사람이 혹시 클론 복제인 거 아니에요? 항상 비슷하더라고요. 동생 아니면 친구 한 명과 같이 그러니까 보는데 혈연이야 혈연. 비슷해 감상이 감상이 맨날. 비슷한가 봐요. 근데 어쨌든 제가 기대했던 액션은 더 존윅처럼 완전 화려하던가 아니면 이퀄라이저처럼 어떤 그 숨기는 기능을 하면서 이 사람을 좀 돋보이게 정말 세계관 최강자라는 설득을 할 수 있는 연출이던가. 근데 지금 이게 제목이 파과지만 이 여자는 지금 파과인 상태잖아요. 네. 정말 흠집난 과일처럼 늙은 여자잖아요. 근데 그 레전드는 과거의 명성이잖아요. 근데 과거 그러니까 지금은 장면만 아니라는 그랬어요. 거죠. 그 젊은 애가 싸우는 장면도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액션 씬의 연출이 조금 전반적으로 조금 기대치를 못 미쳤다랄까. 근데 저는 이혜영 배우의 액션이 저는 괜찮았어요. 저도. 네.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도 62살 지금? 근데 어떻게 저렇게 액션을 하실까? 역시 몸이 날렵하니까 저게 가능하구나라는 식으로 거기서 이제 김무열이 비녀 같은 비녀를 주잖아요. 그 무기로. 근데 그 비녀 액션이 되게 어울리는 거예요. 이혜영 맞아요. 배우의 어떤
그 가느다란 선이 가느다란 얼굴과 그 그러면서 비녀와 강인하면서 그러면서 강인하면서 날렵하고 그래서 와 액션 진짜 열심히 트레이닝 하셨겠다. 그거는 그런 진짜 생각을 눈에 했고, 띄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약간 다른 우리가 이제 액션영에서 남자 배우들의 액션을 많이 보는데 저는 이 여배우의 액션이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섬세하게 보였다고 할까? 그리고 액션 연출이 약간 섬세했다고 할까? 그래서 그런 게 약간 그 달리 보여서 저는 그렇게 뭐 평가하고 싶어요. 액션도 네, 괜찮았다. 저는 심지어 스타일리시하고 너무 액션이 음. 한국 영화 치고 굉장히 헐리우드 영화에 가까이 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저도요. 그래서 약간 그 정교한 액션이 약간 이렇게 작은 몸짓으로 하는 것도 많거든요. 보면은 이혜영 배우가. 근데 그런 게 재밌는데 막판 후반부에 약간 그 총질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생뚱맞았어요. 왜 맞아요. 갑자기 총질을 맞아요. 하지? 맞아요. 갑자기 총이 나타나서 놀라게. 그리고 네. 제가 생각했던 그 김성철 부분이 제일 재밌었어요. 캐릭터는 혼자 덤비지 그 떼거리를 데려와서 그렇게 덤빌 줄은 몰랐어요. 좀 배신감 느꼈어요. 총장면에서 네. 떼거지로 나오고 갑자기 총격 장면이 나오니까 전반부 액션이랑 너무 달랐고 굳이 이 총격씬을 넣었어야 되나? 오히려 조금 거기서 좀 재밌는 아이디어를 하면 어땠을까? 그 김성철이랑 마지막에 붙는 장면에서 그 부분이 맞아요. 액션에서 되게 총격 아쉬웠어요. 액션은 너무 안일했던 선택이 아니었나. 근데 이혜영 배우가 실제로 인터뷰 보니까 그 이 영화를 이제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민규동 감독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자기는 액션을 볼 때 되게 눈이 높은데 자기는 그걸 할 자신이 없다. 계속 그 얘기를 했대요. 액션을 할 자신이 그럴 것 없다. 같아요. 그쵸? 그것도 젊은 시절부터 액션을 해왔던 배우가 아니면서 그런 부담감 엄청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엄청 자기가 트레이닝 했는데 자기가 갈비뼈 2번 부러지셨대요. 영화 촬영 중에? 네, 갈비뼈가 골절이 됐는데 이게 이제 본인 피셜 나이가 드니까 잘 아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저랑 그 마지막에 그 엄청 상처 입고서는 네. 회복을 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보면서 나이 들어서 저렇게 회복하기 쉽지가 않은데. 아니 그래서 실제 촬영 현장에서 갈비뼈 한번 부러졌는데 회복이 더디고 2번째 또 부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손목, 발목 삐고 이거는 완전 다반사였고. 그 골절 중에 제일 아픈 게 갈비뼈 골절이라던데.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힘들게 찍은 거는 맞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라고 나이 든 여자의 액션이어서 그런지 저는 액션도 조금 좀 그냥 그 삐걱거리는 거 그 자체로 되게 네, 그 저- 현실감 네. 있는? 저 약간 좀 그죠? 서사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파과인 킬러의 어떤 서사가 그 달리는 저는- 장면도 막 되게 잘 달리지도 않아요. 사실은 막 계단 좀, 올라가고 네. 막 이럴 때 그것도 되게 그 영화스러워 보였어요. 그 세계관 안에서의 현실성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혜영 배우는 뭐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민규동 감독이 그 베를린 영화제에서 그 미키 세븐틴이랑 같이 이게 공개가 됐나 봐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랑 또 친한가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얘기인데 그 이혜영 배우를 캐스팅하기 전에 그 틸다 스윈튼을 되게 염두에 두고 있었대요. 저 그 기사 본 적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각본을 쓸 때 이 파과에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외국 배우가 나오면 또 다르게 각본이 나왔겠죠. 그래서 틸다 스윈튼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 당시에 봉준호 감독한테 그렇게 연락해서 눈에 잘 띄어서 어떻게 킬러를 하시고 심지어 배경이 키가 너무 한국에 커. 있는데. 그래서 봉준호 감독한테 연락해서 이런 영화 준비하는데 틸다 스윈튼한테 연락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당연하지 막 이러면서 틸다 스윈튼이 한국 영화에 되게 관심이 많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때 봉준호 감독도 이 영화가 되려면은 배우 캐스팅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혜영의 캐스팅은 신의 한 수였다. 맞아요. 틸다 스윈튼보다도 이혜영은 이 영화의 구할입니다. 구할. 네. 맞아요. 그래서 감독이 이혜영 배우를 딱 만났을 때 일단 자세가 너무 꼿꼿하고 안광이 너무 빛나고 눈빛이 눈빛. 저보다 청명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우라가 뭔가 됐다라고 감독이 느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월클이야 월클. 그 아우라만 보면 진짜 세계에 자랑하고 싶은 네. 배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 있다는 게 이혜영 너무 보유국. 자랑스러워요. 맞아. 이혜영 보유국이었어. 알고 봤더니. 근데 이혜영 배우가 근데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혼자 이렇게 영화를 이끈 작품을 해본 적이 없대요. 맞아요. 그쵸? 그 한국 문화 생각해보니까. 자체의 문제죠. 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 영화를 선택하신 것도 잘했고 민규동 감독도 잘 캐스팅을 했다. 다른 배우가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그리고 60대 섹시한 배우? 저는 거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50대 넘고 60대 되고 그러면 여자는 우아해야 돼, 고상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혜영 배우는 우아하면서 섹시하면서 카리스마가 있으면서 세상 혼자 사시는 분. 네, 그러니까 어떤 흔한 타이틀도 어울리지 않는 이 사람을 정말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서 앞으로도 많은 영화에서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홍보차 나온 어떤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데뷔했을 때는 항상 상대 역이었는데 맞아. 네, 저도 그거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근데 그게 굉장히 막 뭔가 뭉클하면서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와서 좋다는 그 말이. 그거는 이혜영 배우뿐만 아니고 모든 여자들에게 해당되는. 네, 그래서 되게 뭉클했어요. 네. 약간. 그래가지고 그거 봤어요. 그 짠한 형인가 나와가지고 네. 그 유튜브에 이혜영 배우가 나왔는데 최민식이랑 친한가 봐요. 최민식 배우랑 친한데 최민식 배우가 그 애정의 조건 이런 영화류를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좀 안 어울리지만 그다음 최민식 배우가 한 번은 이혜영 배우한테 우리 뭐 이런 애정의 조건 같은 이런 거 좀 어떠냐 이랬더니 이혜영 배우가 무슨 얘기라고 우리는 샤이닝이라고 우리는 두 사람이 하는 샤이닝 너무 그러니까 아니 부부였다가 찢어지는 거를 해야지. 근데 두 분이 너무 웃긴 거예요. 샤이닝 하시면 와이프가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또 웃겼던 게 그 거기서 똑같이 한석규 씨가 또 이혜영 배우랑 격정 멜로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다고 누가 얘기를 하니까 이혜영 배우가 저는 아니라고 전해주세요. 멋있어. 진짜. 정말 현실에서도 너무 멋있는. 아니 근데 이혜영 배우 얘기는 많이 했는데 김성철 배우는 어떠셨어요? 전 별로라니까요. 좀 별로였고 김 작가님은? 저는 괜찮았거든요. 저는 지옥 연기랑 뭐가 다른가. 거기서 더 오버가 됐다라는 느낌도 들고. 지옥 2? 네, 지옥 2하고도 너무 그러니까 이게 깊이가 없어져 보인다. 아니 근데 저는 지옥 2에서는 못 느꼈는데 저는 이 영화를 약간 멜로 드라마로 봤잖아요. 멜로 영화로. 근데 김성철이 약간 섹시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년의 여자를 흠모하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잖아요. 엄마의 느낌도 있지만 그런 게 저는 그 눈빛이나 이런 것에서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성철 배우가 되게 달리 보이더라고요. 저는. 간헐적 반짝임 같은 게 보이긴 했어요. 네. 저는 김성철 배우 말고 오히려 전 이번에 좋게 봤어요. 김강우 배우를 개인적으로 조금 호감도 있지만 좀 잘 됐으면 하는 배우인데 그분은 잘 됐으면이 되게 오래된 맞아요.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저는 유일하게 좀 잘 녹아 있다라고 연기가 근데 캐릭터 자체가 그렇게 근데 돋보이는 그런 캐릭터가 분량이 아니어서 너무 조금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걸 하나를 뽑자면 역시 김무열 배우는 액션 연기를 진짜 잘한다라고 느꼈어요. 그 범죄도시 때도 김무열? 느꼈는데 액션 연기는 진짜 좀 한국에 있는 남자 배우들 중에 조금 탁월하지 않나라는 몸을 생각이 잘 쓰는 몸을 굉장히 배우긴 잘 해요. 쓰는 것 같아요. 그 뮤지컬에서 이렇게 항상 율동으로 다져서 그런지 약간 율동하듯이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김무열 배우 액션 씬은 조금 더 보고 싶다라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덤머하지 말고 덤머 그 웅얼웅얼 그 대사 톤도 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들이 내가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이야라는 이
약간 그것에 빙의가 되면 갑자기 웅얼웅얼대는 이런 특징을 가진 배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감정을 그래요? 절제하는 것과 이 발성을 억누르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배우 여러분 분발해 주세요. 항상 호통을 시나리오 작가 누군가에게 항상 호통치고 있어. 시나리오 작가 아니면 배우들. 근데 저는 이번에 이혜영 배우 그 인터뷰 중에서 되게 이혜영 배우 역시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게 민규동 감독이랑 촬영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대요. 이분이 영화 촬영 현장에서 자기가 주연 배우로 이렇게 오래 끌고 간 영화가 처음인데다가 액션 영화니까 민규동 감독 스타일이 굉장히 이 콘티를 빡빡하게 짜가지고 딱 프레임 안에서 딱 짜여진 그런 거를 원하는 연출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혜영 배우가 그 전에 했던 작품들이 홍상수 감독이랑 연달아서 2편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홍상수 감독 영화에서 되게 자유롭게 연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자유로울 그쵸, 수가 그쵸. 없겠죠.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너무 빡빡해서 엄청 자기 자신이 불평불만을 많이 했다. 그랬는데 자기가 예전에는 생각을 해보니까 드라마 촬영 현장이든 영화 촬영 현장이든 자기는 다 사람들이 세팅해 놓으면 자기 감정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기를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연기를 기다리고 그런 거를 해주셨던 거죠. 근데 민규동 감독은 어떻게 보면 얄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뭐 이 씬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민규동 감독이 콘티 안 보고 오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지금 이 씬을 위해서 100명이 대기하고 있고 100명이 이걸 다 보고 왔다. 근데 이거를 안 보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민규동 감독도. 진짜. 매운맛이 있네요. 매운맛 네. 규동이. 그랬는데 저는 이혜영 배우가 여기서 되게 멋있는 게, 근데 자기가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자기는 이 촬영을 하면서 여배우로 이 파과의 조각이 쓸모있는 사람에 대한 사유를 했듯이 자기 자신도 내가 쓸모있는 배우가 되려면 이런 것에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멋있어. 근데 사람이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특히 나이가 특히 들면 나이 들면 꼰대가 되고 가르치려고 그러지. 역시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 제가요? 배우들 한국의 배우들에게. 아니 그래서 아니 저는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해주길 바랄 뿐이에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혜영 적당함에서 배우한테 멈추지 말고. 네, 말씀하세요. 저도 배운 것 같아요. 이런 자세 배우고 싶다. 나이 들어서도 그쵸? 배울 거는 열린 배우는 마음. 배울 건 배우는 사람.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멋있었고 이 영화가 되게 치열하게 만들어졌고 이 영화 그리고 이 원작으로 이 영화 제작하려고 되게 여러 번 엎어졌었대요. 근데 이 민규동 감독이 이거를 근데 이제 좀 더 일찍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법도 한데 아깝네요. 그런가? 네. 일찍이라는 게 뭐 코로나 전에 네, 2020년 이전에 그런 그때 감성이 감성으로 네, 그때 감성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소화하기엔 감성이 너무 낡았다는 생각이 드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뭐 대충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평점을 저희가 한번 매겨볼까요? 윤 작가님 5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지. 근데 전반적으로 저는 실망하고 별로였지만 극장 가서 보지 말라고 말리고 싶은 영화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엉망이라는 전제로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영화도 저는 3점. 3점. 네. 김 작가님은요? 저는 4점 드리겠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웠고 극장 가서 이 영화 봐 막 이러고 네. 싶은? 딱 제 취향이었어요. 이런 어떤 스타일리쉬하고 군더더기 없는. 윤 작가님 참 썬더볼트 별표는 몇 점 주시겠어요? 똑같은 개봉작이니까 4점. 4점. 그럼 1점 부족하다. 제 3점의 기준은 그냥 극장 가서 볼만은 하다. 추천은 뭐 글쎄 뭐 그냥 간다면 말리지 않겠다 이 정도. 저는 파과에 3.8점 드리겠습니다. 그냥 괜찮았다. 네. 근데 재미로 치면 약간 좀 약간 욕 먹을 수도 있다. 크게 이게 재밌다고 추천해줘 막 이럴 수도 크게 있다. 대중들한테 막
엄청 관객이 예. 들 만한 영화는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매력이 있다. 매력은 네, 있습니다. 매력이 있어요. 네. 저는 자기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도 그랬고 이혜영 배우님도 그랬고 그 자기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구석이 많아서 좀 만족도가 맞아요, 맞아요. 자기만의 매력이 있는 영화가 워낙 드무니까 요즘에. 그래서 그래도 민규동 감독이니까 이 정도 나왔던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마이웨이 너무 멋있어요. 네, 거의 뭐 오늘의 영화는 이혜영 배우에 대한 찬양과 극찬. 그랬던 것 같네요. 사랑 고백과 네. 너무 멋있어요. 네. 너무 멋있어요. 네, 이혜영 배우님의 다음 작품도 기대하면서 저희 오늘 에피소드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좀 같이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저희는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